분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다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비교가 되더라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그보다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63 이상짜리가 푸는 문제를 오늘 풀고 머리를 한번 워밍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뭐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저거의 합은 45예요. 네. 그러면 저 하나씩은 얼마일까요? 15. 15죠. 15예요. 그런데 15, 우리는 지금 163 이상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 간단한 게 오히려 함정이다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나나 2개에다가 저 다이아몬드를 합치면 23이면 요 23에서 15를 빼면 8이 남죠. 8이 남으면 바나나 2개는 4. 이제 그렇게 되죠. 계산하는 원리는 그래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15, 바나나는 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바나나는 4에서 10이 답이니까 4를 빼면 6이 남죠. 6이 남으면 시계가 2개면 하나에 3이에요. 자, 이게 163 이하가 하는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시계 더하기 바나나 곱하기 다이아몬드. 그럼 이럴 때 수식 계산은 뭐를 먼저 해야 되죠? 곱하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얼마? 44. 33. 34. 자, 지금 거의 163 이하에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33. 얼마요? 33. 이게? 네. 33. 자, 저기 바나나가 3이에요. 바나나가 3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163 이하들은 이제 어떻게 답이 나오고 164 이상은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답을 내시오. 38. 네? 50이요. 50. 자, 50은 50. 그 다음에 아니죠. 바나나 그림을 보셔. 자, 답이 나왔나요? 답이 얼마 나왔어요? 38. 38. 또 120. 무슨 경매하는 것 같다. 또 더 없습니까? 그러면 자, 경매 50. 35. 50, 35. 자, 경매 땅땅땅 38입니다. 38 정답. 경매. 자, 우리가 163 이상은 그 함정이 뭔지 본다 그랬죠. 그 함정이 뭐였죠? 없어진 것을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합은 사실은 요거는 가계합이에요. 가게 합이니까. 가계합, 바나나 개수의 합, 네. 시침의 합, 시계 하나 합. 요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뜻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의외로 함정이 많고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나온다는 게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양이과에는 동물이 많습니다. 고양이도 있고 표범도 있고 치타도 있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어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가 보면 전혀 다른 놈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호랑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 고양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병동 고양이. 그런데 그 고양이도 우리는 호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99%입니다. 그 다음에 치타도 자기는 좀 빨라요. 그래서 빠른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한테 안 되죠. 근데 호랑이가 경험이 없어. 너무 착해. 그래가지고 강아지하고 같이 놀아. 뭐 그런 호랑이 얘기를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근데 그 얘기가 호랑이가 이제 어떤 데서 훈련을 받아서 그 맹소의 왕이 되죠. 그래서 영화가 나온 게 있죠. 라이온 킹. 오늘 라이온 킹은 아니고 호랑이 얘기예요. 뭐 사자 얘기도 괜찮습니다. 자, 창업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괄호에 1인 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나무꾼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나무꾼은 나무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요령 있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열심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열심히. 요령 있게. 요령 있게. 이 사람들 요령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령 있게 했을까요?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그래서 14시간을 남고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요령꾼은 8시간을 일을 해요. 그럼 노느냐? 그게 아니고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나무꾼은 14시간을 일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옆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힘! 그 다음에 10번지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요령꾼이 나타났어요. 요령꾼이 켜치를 하나 였는데 열심히 한 것보다 50분간 도끼 날을 갈고 10분간 나무를 찍어라. 그게 더 효과적이다. 그게 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산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20세기 들면서 방식이 전혀 개념이 바뀌었어요. 나무꾼이란 개념이. 14시간을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여기 8시간 일하는 나무꾼은 어떤 선생을 만났느냐 하면 8시간을 일하고 6시간을 다른 세상을 봐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 다른 세상을 보는 게 뭔가 이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다른 데 가니까 전기톱을 쓰더래요. 그러면 50분간 도끼 날을 갈고 10분간 나무를 베는 게 과거보다는 효과적이겠지만 전기톱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전기톱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전기톱으로 나무를 벤 거를 갖고 사람들이 그거를 가공을 해서 종이를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종이 만드는 공장까지 운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14시간 열심히 나무를 하겠다. 이거 1번. 두 번째는 열심히 아니고 요령껏 하는데 50분간 도끼날을 갈고 10분간 나무를 베겠다. 2번. 3번은 다른 세상을 구경해서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종이공장을 만들겠다. 여러분들은 1, 2, 3번 어디를 하시겠습니까? 3번이죠. 지금 세상은 그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식 수준은 어디에 와 있냐면 1번입니다. 열심히 세상에 아직도. 그래서 사람들한테 청년들한테 뭐를 요구를 하죠? 열정페이 요구하는 거죠.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됐죠.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부모들한테 얘기는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그런 거였고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했죠. 지금 요령 있게 공부해야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부터 그런 사고방식을 깨야 됩니다. 어디로? 내 너머로 가야 되는 거죠. 다른 세상으로 가면 전기톱이 있고 전기톱으로 나무를 해서 종이를 만들고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물들, 그런 사고방식,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짐으로써 삶이 달라지는 거지. 열심히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방식으로 살면 참 고달픈 삶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왜 이 사회가 그 직업이 뭐 어떻고 직장이 불안하고 이런 얘기를 왜 나오냐면 우리 산업 구조가 1번, 2번의 산업 구조의 비중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의 구조로 많이 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요. 자, 우리 지금 오늘은 주로 자영업 쪽이나 직장, 그보다 직장인도 그렇지만 자영업에 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 반대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기 나와 앉아 있어요. 도로에. 저 광장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럼 저 시위하는 사람이 잘못됐냐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뭔가 문제는 있어요. 그럼 그걸 지금 대통령한테 시위하는 거거든요. 청와대 앞에 저 임금 인상, 최저임금 반대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가 언제도 있었냐 하면 지금부터 15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저시급의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2003년도에 5년 이내에 부도가 날 확률이 80%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얼마죠? 한 90%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80%나 90%나 비슷한 비율에 대부분 5년 이내에 망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음식점업만 놓고 보면 신규 대비 폐업자 비율을 했는데 2007년도 자료거든요. 이게 어디 거냐면 국세청가예요. 그럼 가장 정확한 자료라는 거죠. 2007년도에 95%였네요. 이때 대통령이 누가 있을까? 2007년도에.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 가서 따지려면 이때 2007년도에 그때 청와대에 가서 그때 누구였었죠? 그분한테 따졌어야 돼. 근데 그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2017년도에 91.9%예요. 국세청에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90%는 자영업이 특히 음식점업은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은 음식점업이 왜 잘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 네. 준비 없다. 그걸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준비 없다. 그런 식이죠. 또 뭐 다른 얘기도 있겠죠. 자, 제가 그걸 쭉 큰 내용들만 분석해보면 자영업들이 임대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문제면 임대료를 싸게 해야 되죠.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청와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냐? 집주인한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집주인은 그러려면 나가. 그리고 내년에 더 올리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인건비 올립니다. 그럼 청와대에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에는 본사의 수수료.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본사하고. 본사에서 데모하는 자영업자 맞습니까? 페리카나 치킨 본사에 찾아가가지고 수수료를 내니라 이런 사람 못 봤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제가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영업 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 이 크기, 그 커패시티, 그러니까 캐파 용량 자체가 보다 참여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밀했다.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다 이런 거죠. 이 문제가 더 구조적으로 더 큽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저는 전문 시스템 없이 전문 기술 없이 창업을 하더라 이런 거죠. 음식점에 전문 기술이 있으려면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을 하려면 커피를 잘 볶아야죠. 그러면 저 설렁탕을 하려면 뭐를 잘해야 되죠? 설렁탕을 잘 만들어야 돼요. 네, 설렁탕을 잘 고우는 기술이 있어야죠. 근데 설렁탕 집 주인들 제가 설렁탕 집 가서 먹어보니까 잘 고우는 기술은 아닌 것 같아. 10집에 9집은. 그 10집에 9집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밀과 경쟁, 저 문제, 그 다음에 전문 시스템 문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임대료나 인건비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현실에서 창업을 과연 해야 되느냐. 내가 전문성이 있다면 할 만하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창업자도 많습니다.
또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 잘하는 사람들의 노하우, 어떤 비결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럴 때 기준이 제 나름대로 쭉 찾아보니까 요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그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결과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가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다 어떤 방식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가는 그 방법, 그 다음에 그 효율적으로 가게 하는 구조, 이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기차의 플랫폼이 있죠. 여기에 서 있으면 티켓팅을 하고, 여기 서 있으면 부산 가는 플랫폼에 서 있으면 부산을 가게 돼 있어요. 파리행 비행기를 타면 파리도 파리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전문 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그게 뭐냐면 플랫폼을 얘기를 한다고 해도 표현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플랫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 플랫폼은 KTX를 타면 여기에 한 번 기차에 사람을 가득 채우면 대략 몇 명 정도 태울까요? 1000명 이상을 태웁니다. 그러면 한 방에 1000명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버스 터미널,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한 차에 한 40여 명이 갈 수 있습니다. 택시라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한 3, 4명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일이 어떤 건가? 현재는 택시 정도의 인원이다, 이런 플랫폼이다. 아니면 버스 정도의 플랫폼이다. 아니면 기차 플랫폼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되겠어요. 어떤 플랫폼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갖고 있어야지 사업을 잘 할 수 있다. 이게 사업의 핵심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안 되는 이유가 플랫폼형인가 구멍가게형인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울 갈 때,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구멍가게형으로 자전거 타고 갈 거 아니야, 이거죠. 플랫폼을 이용하면 훨씬 쉽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갈 수는 있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가 자전거가 고장나서 자전거를 못 쓰게 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자전거 값이 얼마 하나요? 한 1, 20만 원 하죠. 근데 플랫폼을 이용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부산까지 한 5, 6만 원 하면 되나요? 그렇죠. 가격이 싸게 치는 거죠. 실제 창업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얘는 대학에서 공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공에 따라서 한국 GM에 자동차 디자이너로 입사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걔가 제 아들입니다. 그러면 한국 GM 디자인 팀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디자인 팀이거든요. 실력이 있어요. 얘는 괜찮죠. 그런데 얘는 직장 생활에 비애를 느낀 거예요. 자기의 잠재력을 여기서 꼽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창업을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려니까? 테일러샵 한대요. 테일러샵이 뭐죠? 양복점 옷가게. 자, 아까 플랫폼 전문 시스템 얘기를 했어요. 얘는 지금 플랫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성공 확률이 90%. 성공 확률이 낮아요. 저는 그게 불안한 거죠. 하지만 얘는 전문적인 기술은 있어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또 인정받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한 분야에 옷을 디자인하는, 자동차를 디자인하다가 옷을 디자인하는 걸로 업종을 바꿨어요. 그러면 기술적인 면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면 그 기술적인 면에다가 그다음 플랫폼까지 두 개를 비교하면 얘는 성공 확률이 한 50대 50. 그런데 얘가 나중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회사로 키울 정도가 돼야 될 정도라면 고생을 많이 할까요? 그냥 편안하게 할까요? 고생 많이 하죠. 실패할 확률도 많은데도 자, 리스크를 안고 갑니다. 그럼 제가 볼 때 걔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근데 그러면 창업하지 마. 여기 계속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나중에 제가 걔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플랫폼의 중요성을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 아들내미 친구입니다. 얘는 영문학을 전공하고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또 때려치워서 치킨집을 합니다. 과거 얘기로는 통닭집. 그런데 제가 치킨을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맛있다. 근데 가격이 되게 싸더라고. 장사가 잘 된대요. 얘는 앞으로 3년 후에 이 장사가 계속 잘 될까요? 아니면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경쟁자가 새로 나오니까. 경쟁자가 새로 나오면 안 될 거예요. 지금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위에 있는데 그럼 얘는 3년 동안에 돈을 바짝 벌어놔야 되겠죠. 그 다음 뭐 할 거냐고. 이제 나름대로 플랫폼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하는 창업보다는 우리 세대가 하는 창업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창업하는 것들이죠. 한식당, 김밥천국 뭐 이런 거, 설렁탕집 이게 지금 91%, 95%의 실패율을 보이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미용실, 슈퍼, 카페 쭉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업 퇴직하고 난 뒤에 이거 뭐 해야지 하는 게 주로 이거예요. 삼겹살집, 커피숍, 꽃집. 근데 거의 다 80%, 90%가 5년 후에 폐업한다. 이거가 아주 안 좋은 창업 예죠. 근데 우리 나이 때에는 아까 1번, 2번 예보다도 훨씬 더 불안한 창업을 할 거라고요.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혹시 돈 한 2억 정도 있으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삼겹살집 할 수 있거든요. 2억 있으면 삼겹살집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네.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굴라방처럼 뛰어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는 분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ISO 심사위원이면 레벨이 괜찮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다단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호랑이라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양이를 하더라고. 요즘 뭐 합니까? 공인중개사를 한대요. 근데 그 공인중개사가 앉아서 옛날에 복덕방. 근데 그거 하는데 우리 사업자 돈 좀 있는 분한테 땅 사라고 전화가 왔대요. 그럼 다른 얘기를 하면 뭘까? 부동산 사기꾼 이겠죠. 땅 좋은 곳이면 지가 사지 그죠? 왜 남한테 사라고? 이 창업은 하지 말아야 할 1순위 창업이에요. 그죠? 이 반사회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5번째 창업.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창업입니다. 주부이고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퇴직했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자영업 망했거나 이런 평범한 사람들 5년 이내 90%가 실패하는 사람들 중에 90% 안에 드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그럴 레벨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강남 스타일을 어떻게 알았어요? 말 타는 거 말고 얼굴 바꾸는 강남 스타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청담동 사거리에 가면 라피앙스 피부과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녹화하거나 녹음하면 라피앙스 피부과는 삭제해 주세요. 거기에 취급하면 강남 스타일이죠. 거기서 이쁘게 그 얼굴을 예쁘게 해주는데 한 달에 그 화장품 들어간 비용이 12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 비용까지 하면 대략 200 얼마에서 300만 원 정도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 24만 원이에요. 그러면 강남 가실래요? 여기서 그냥 하실래요? IQ가 혹시 얼마나 되십니까? IQ
163. 163 넘으시죠? 넘죠?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왜 그렇게 가능한가 했더니 플랫폼을 지원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 타고 부산 가는 것보다 더 싸게 고생도 안 하고 짧은 시간에 부산을 갈 수 있는 게 그 플랫폼을 이용했어요. 돈은 5, 6만 원 들었다. 근데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편하게 갔다. 강남 스타일을 300만 원짜리를 셀프 케어, 홈 케어를 하면서 플랫폼, 홈 케어하는 플랫폼을 지원받으니까 24만 원 했다. 10분의 1 가격으로 할 수 있었다. 이런 거죠.